회장님, 정말 가시겠습니까? 비서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검은 벤츠 안에 울렸지만 박동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그토록 당당하던 그의 눈빛에는 이제 깊은 절망만이 남아 있었어요. 한국 최대 건설회사 회장,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던 인생. 하지만 지금 그의 주머니 속에는 차가운 약병 하나가 들어 있었죠. 석 달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40년 가까이 연락이 끊겼던 아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영영 보내버린 아들의 곁에서 생을 마감하려던 박동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6살 소년이 온몸으로 자신을 막으며 외칠 거라는 것을. 우리 아빠 무덤에서 뭐 하세요? 그리고 그 작은 외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오후, 한국 최대 건설회사 회장. 박동철은 검은 벤치에서 내려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건 비서도 경호원도 아닌 오직 무거운 침묵뿐이었죠. 70을 넘긴 그의 어깨는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듯 구부정했고 한때 카리스마 넘치던 눈빛은 이제 깊은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공원묘지 입구에서 박동철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국화 한 다발이 바람에 흔들렸죠. 이곳에 온 건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들이 묻힌 곳을 찾아낸 게 겨우 일주일 전이었으니까요. 40년 가까이 연락이 끊겼던 아들, 박준혁의 무덤을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준혁아. 박동철은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무덤을 향해 가는 길목마다 떠오르는 건 젊은 날의 기억들이었죠. 25이던 준혁이 피아노 앞에 앉아 멜로디를 연주하던 모습, 그림을 그리며 환하게 웃던 얼굴, 그리고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박동철이 뭐라고 대답했었나요? 예술은 밥이 되지 않는다. 그런 허무맹랑한 꿈은 당장 접어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의 꿈을 짓밟았었죠. 회사를 물려받아야 할 아들이 음악이나 그림에 빠져 있는 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박동철에게는 오직 사업 성공과 가문의 영광만이 중요했거든요. 준혁이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 격에 맞지 않는다며 강제로 헤어지게 했죠. 아들의 모든 인간관계를 통제하고 정해진 틀 안에서만 살아가길 강요했습니다. 회장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에 어울리는 삶, 그것만이 박동철이 바라던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결국 준혁은 28이 되던 해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박동철과 벌인 마지막 대화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아버지, 더 이상은 못 견디겠습니다. 제 삶은 제가 살겠어요. 나가거라. 다신 돌아오지 마라. 그렇게 소리치며 아들을 내쫓았던 자신이 이제는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먼저 연락할 수도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준혁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박동철이 이룩한 건설 제국은 국내 최고 수준에 올랐죠.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 서면 설수록 마음 한구석은 더욱 공허해졌어요.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유일한 핏줄인 아들과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나날들. 무엇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살아왔는지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박동철은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아들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준혁은 이름도 바꾸고 주소도 자주 옮기며 철저히 자취를 감췄죠. 그렇게 애타게 찾던 중에 일주일 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석 달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어요.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새벽에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들이받고 도망쳤다고 했죠. 준혁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범인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박동철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그 사이에 아들을 영영 잃어버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영원히 아들을 다시 볼 수 없게 된 거죠. 사과할 기회도 화해할 시간도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없는 성공이 무슨 소용인가요? 석 달 전 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곁에 있어주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박동철은 비탈길을 천천히 올라가며 무덤들 사이를 헤맸습니다. 사설 탐정이 건넨 종이 쪽지에 적힌 구역 번호를 찾느라 몇 번이나 길을 잃었죠. 70이 넘은 다리는 이미 후들거렸고 숨도 가빠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찾은 곳은 묘지 한 구석, 그리 크지 않은 평범한 무덤이었습니다. 박준혁 지묘. 검은 화강암에 새겨진 아들의 이름을 보는 순간 박동철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듯 무릎을 꿇고는 떨리는 손으로 비석을 어루만졌어요. 차갑고 딱딱한 돌의 감촉이 현실을 깨우쳤죠. 정말로 아들이 이곳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다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준혁아, 아빠가 왔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박동철은 비석에 이마를 대고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권위도 체면도 모두 무너져 내렸죠. 이곳에서만큼은 그저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일 뿐이었어요. 탐정의 조사 결과를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준혁은 집을 나간 후 이름을 바꾸고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다고 했어요.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거리 공연을 하며 근근히 살아왔다고 했죠. 한때 그토록 반대했던 음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 행복했을까? 박동철은 중얼거렸어요. 비록 가난했을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아들이 과연 행복했을지 궁금했죠.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음악을 할 수 있었으니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을까요?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이 몇 개 떨어졌습니다. 박동철은 꽃을 정성스럽게 무덤 앞에 놓고는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유리병 안에는 하얀 알약들이 들어있었죠.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내 꿈을 짓밟고 내 사랑을 가로막고 끝내 너를 내쫓기까지 했구나. 박동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이제야 깨달았다. 성공이 뭔지 행복이 뭔지. 하지만 너무 늦었어. 약병을 바라보며 박동철은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 곁에서 영원히 사죄하며 지내고 싶었어요. 이 차가운 세상에 혼자 남겨둘 이유도 살아갈 의미도 찾을 수 없었죠. 회사는 이미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고 재산도 모두 사회에 기부하기로 유언장을 작성해뒀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따라갈게. 그곳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렴. 떨리는 손으로 약병 뚜껑을 천천히 돌렸어요.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죠. 하얀 알약들이 손바닥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석 달 전 아들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던 미안함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병원에서 혼자 숨을 거둔 준혁을 생각하니 더욱 견딜 수 없었죠. 적어도 이곳에서라도 아들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영원히 결코 떨어지지 않을 곳에서 말이에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차갑고 쓸쓸했어요. 하늘은 어느새 구름으로 덮였고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죠. 박동철은 손바닥 위에 약을 바라보며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동철은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어요. 작은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6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가 묘지 사이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는 들꽃 몇 송이를 쥐고 있었죠. 우리 아빠 무덤에서 뭐 하세요? 아이는 박동철이 있는 무덤 앞으로 달려와 소리쳤어요. 눈물로 젖은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꼬마는 온몸으로 무덤을 가로막으며 박동철을 째려봤습니다. 6살 아이가 어른을 상대로 보이는 용기치고는 놀라울 정도였어요. 박동철은 깜짝 놀라 손바닥에 약을 흘렸습니다. 하얀 알약들이 땅에 흩어지며 굴러갔죠. 아이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런데 꼬마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박동철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아이의 눈썹, 코, 입모양이 어린 시절 준혁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특히 그 또렷한 눈매는 젊은 날 아들의 모습 그대로였죠. 박동철은 벌떡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너는 누구냐? 왜 여기를? 박동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혹시 내 아버지 이름이 박준혁이냐? 꼬마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근데 할아버지는 우리 아빠를 어떻게 알아요? 순진무구한 목소리였지만 박동철에게는 천둥벼락 같았죠. 아. 박동철은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완전히 풀려버린 거죠. 눈앞에 아이가 자신의 손자라니, 준혁에게 이런 예쁜 아들이 있었다니. 그동안 전혀 몰랐던 사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난 겁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박동철을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 화를 내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순수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왜 우시는 거예요? 박동철은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기쁨과 슬픔, 놀라움과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죠. 손자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지만 동시에 아들을 잃었다는 현실이 더욱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준혁이 아들이구나. 박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살짝 만졌어요. 할아버지는 내 할아버지란다. 아이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아버지요? 진짜요? 아빠가 할아버지 있다고 했는데. 근데 할아버지는 왜 여기서 울고 계세요? 그 순간 박동철은 땅에 흩어진 약들을 바라봤어요. 아까 죽으려던 자신이 이제는 너무나 부끄러웠죠. 손자 앞에서 그런 일을 벌일 뻔했다니. 아이는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박동철은 황급히 약들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이건 그냥...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호기심 많은 아이는 박동철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아빠도 아플 때 약 먹었는데 할아버지도 아프세요? 박동철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6살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죽으려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 약병을 주머니 깊숙이 넣고는 아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박동철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손자의 이름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마음을 아프게 했죠. 저는 박민준이에요.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준혁이 아빠 이름에서 준자를 따왔다고 했어요. 박동철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들이 자신의 이름 한 글자를 아이에게 물려준 거였죠. 그렇다면 준혁도 아버지를 완전히 잊지는 않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민준이구나. 좋은 이름이다. 박동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너를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다.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박동철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아빠가 하늘 날아간 지 벌써 오래됐는데. 그 질문에 박동철은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들과 사이가 나빠서 연락이 끊어졌다고 말할 수도 없고 손자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웠죠. 할아버지는 너희 아빠와 오해가 있었단다. 박동철은 최대한 쉬운 말로 설명하려 했어요. 그래서 만나지 못하고 지냈는데 이제야 너를 찾게 됐구나. 민준이는 순수한 눈빛으로 박동철을 바라봤습니다. 오해요? 아빠도 할아버지 생각 많이 했는데 아빠가 가끔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동철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혁도 자신을 그리워했다니. 그렇다면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자존심 때문이었겠죠. 아버지와 아들 둘 다 고집이 세서 먼저 손 내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랬구나. 아빠가 그런 말을 했구나. 박동철은 무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아빠가 보고 싶었단다. 매일매일 생각했어. 민준이는 박동철 곁으로 다가와 작은 손으로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텐데 걱정하실 거예요. 6살 아이가 어른을 위로하는 모습이 더욱 짠했어요. 박동철은 민준이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아직 어색했죠. 갑작스럽게 나타난 할아버지를 아이가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고요. 민준아, 너는 누구랑 살고 있니? 박동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이의 엄마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설 탐정은 준혁이 혼자 살았다고 했는데 그럼 민준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엄마랑 살아요. 엄마가 일하러 가서 지금은 혼자 아빠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민준이는 들고 있던 들꽃을 무덤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매일 오고 싶은데 엄마가 자주 오면 안 된다고 해요. 박동철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있다는 건 기쁜 일이지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됐죠. 아들과 사이가 나빴던 아버지를 반겨줄 리 없을 테니까요. 엄마는 할아버지 얘기 안 했니? 아니요. 엄마는 할아버지 얘기하면 슬퍼해요. 그래서 저도 잘 안 물어봤어요. 민준이의 대답에 박동철의 가슴이 쓰렸어요. 며느리도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게 분명했죠. 그때 멀리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급하게 부르는 소리였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돌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다. 엄마가 저를 찾으러 왔나 봐요. 얼마 지나지 않아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단정한 간호사 복장에 지친 기색이역력했지만 아름다운 얼굴이었어요. 민준이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민준아, 엄마가 그렇게 오지 말라고 했잖아.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여성은 민준이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그러다가 박동철을 발견하고는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분이신지. 박동철은 일어서서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박준혁의 아버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며느리와의 첫 만남이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버님이라고요?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얼굴에 스쳐 지나갔어요. 어떻게 여기를.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박동철은 더욱 깊게 인사했어요. 저는 준혁이가 세상을 떠난 줄 일주일 전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일주일 전에요? 여성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어조가 섞여 있었어요. 석 달 동안 준혁 씨가 병원에 있을 때도 몰랐다는 말씀인가요? 박동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에요? 교통사고로 즉사했다고 들었는데. 여성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즉사가 아니었어요. 중환자실에서 2달을 버텼죠. 의식을 잃은 채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지막 한 달은 의식이 돌아왔는데
계속 아버님을 찾았어요. 그 말에 박동철은 무너져 내릴 것 같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찾으며 죽어갔다니. 그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엄마, 왜 울어요? 민준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만나서 좋은 거 아니에요? 민준아.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께서 오셨구나. 박동철은 며느리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못난 아버지여서 아들과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연락이 끊어져서 손자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버님. 여성이 당황하며 박동철을 부축했어요. 여기서 그러시면. 아니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박동철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아들이 마지막에 저를 찾았다고 하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어른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엄마 왜 다들 슬퍼하세요? 이제 만났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여성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준혁 씨가 많이 아파하셨어요. 아버님과 화해하지 못한 것을 정말 후회하셨죠. 그랬나요? 박동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민준이한테도 늘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라고, 언젠가는 꼭 만날 거라고.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결국 박동철은 무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준혁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아빠가 자주 말했어요. 민준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할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표현을 못하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박동철과 며느리의 시선이 민준이에게 집중됐어요. 아이는 계속해서 해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화를 내시는 거라고. 민준이는 천진난만하게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아빠도 처음엔 할아버지가 무서웠대요. 하지만 정말로는 아빠를 많이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박동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니. 그토록 차갑게 대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아빠가 제일 자랑스러워했던 게 있어요. 민준이는 박동철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혼자서 큰 회사를 만드셨다고,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했어요. 며느리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준혁 씨가 그런 말을 했나요? 네. 그리고 아빠가 노래 부르고 그림 그리는 것도 할아버지 덕분이래요. 민준이는 더욱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어요. 할아버지가 어릴 때 피아노도 사주시고 그림 도구도 사주셨다고 했거든요. 박동철은 그때를 떠올렸어요. 어린 준혁이 음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했었죠. 피아노도 사주고 좋은 선생님도 붙여줬어요. 하지만 아들이 점점 예술에 빠져들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빠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음악을 좋아하셨다고. 민준이의 말에 박동철은 더욱 놀랐어요.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노래를 잘하셨다고 했어요. 그건 정말 오래된 이야기였어요. 박동철도 젊은 시절에는 음악을 좋아했었죠.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꿈을 포기하고 사업에만 매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도 같은 길을 강요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아빠 이야기 더 들어보실래요? 민준이가 밝게 웃으며 물었어요. 아빠가 저한테 할아버지 이야기 정말 많이 해줬거든요. 박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죠. 아빠가 가장 후회했던 건 할아버지께 마지막에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거래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아빠가 병원에서 계속 말했어요. 할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며느리가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의식을 잃기 전까지 계속 아버님 이야기만 하셨어요. 연락처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죠. 제가 이름을 바꿔서 살았거든요. 박동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업상 필요해서. 그래서 찾기 어려웠을 거예요. 민준이는 갑자기 박동철의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아빠도 하늘에서 좋아하실 거예요. 박동철은 처음으로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자신의 가슴에 닿자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있다는 것, 아들의 피가 이어진다는 것이 기적 같았죠. 아빠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있어요. 민준이가 박동철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께 들려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 어떤 노래인데? 박동철이 물었어요. 민준이는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생각날 때면 하늘을 올려다봐. 구름 사이로 웃으시는 아빠 모습이 보여.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흩날렸어요. 마치 준혁이 그곳에서 함께 노래하는 것 같았죠. 박동철은 손자를 더욱 꼭 안으며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묘지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석양이 서산으로 기울면서 주변이 붉게 물들었어요. 박동철은 민준이를 아는 채로 오랫동안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준혁아. 박동철은 무덤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가 정말 미안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 줄 몰랐어. 아빠도 너를 사랑했단다. 며느리는 조용히 다가와 박동철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버님, 준혁 씨도 아버님을 이해했어요. 마지막까지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박동철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이제라도 할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늦었지만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싶어요. 민준이가 박동철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 정말로 우리 할아버지가 맞아요? 그럼 정말로 내 할아버지란다. 박동철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지는 진짜 미소였죠. 그럼 이제부터 할아버지가 우리랑 같이 살아요? 민준이의 순진한 질문에 박동철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간호사 일을 하면서 민준이를 키우고 있고요. 부족한 게 많지만. 아닙니다. 박동철이 급히 손사래를 쳤어요. 제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생활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빠가 말했어요. 민준이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니까 언젠가 만나면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박동철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아들이 그토록 자신을 좋게 말해줬다니. 정작 자신은 아들에게 무엇을 해준 게 있을까요? 할아버지, 저 배고파요.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집에 가서 밥 먹어요. 며느리가 민준이를 달랬어요. 조금만 기다려, 민준아. 아빠한테 인사하고 가자. 박동철은 일어서서 정중히 말했어요. 제가 저녁을 사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을까요? 물론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요.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많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준혁 씨도 그러길 바랐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박동철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못다 한 아버지 역할, 이제라도 할아버지로서 하고 싶어요. 민준이는 다시 무덤 앞으로 가서 작은 손을 모았어요. 아빠, 할아버지 만났어요. 아빠 말대로 무섭지 않고 좋은 분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습을 보며 박동철은 주머니 속 약병을 만졌어요. 아까는 이것으로 생을 마감하려 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죠. 손자를 위해서, 아들이 못다한 삶을 위해서 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동철은 조용히 약병을 꺼내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약들을 모두 땅에 뿌렸어요. 바람이 불어와 하얀 가루들을 멀리 날려버렸죠. 해가 완전히 지고 묘지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면서 주변이 은은하게 밝아졌어요. 박동철은 마지막으로 아들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약속한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어요. 민준이를 잘 키우겠다. 내가 하지 못한 것들 아빠가 대신 해주마.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내가 꿈꿔왔던 따뜻한 가정 아빠가 만들어 가겠다. 민준이는 박동철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매일 아빠한테 인사하러 와요. 아빠도 심심하실 거예요. 그래, 그러자꾸나. 박동철은 손자의 작은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도 이제부터 자주 올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저는 이수진이라고 해요. 준혁 씨와 결혼한 지는 7년 됐어요. 수진 씨. 박동철은 정중히 인사했어요. 늦었지만 잘 부탁드려요. 제가 지금까지 못해드린 것들이 너무 많네요. 괜찮아요. 준혁 씨가 늘 말했어요. 아버님은 표현이 서투실 뿐 마음은 따뜻한 분이라고. 수진의 목소리에는 이제 적대감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민준이가 갑자기 일어서서 박동철의 손을 잡아당겼어요. 할아버지, 우리 집에 가요. 아빠 사진도 보여드리고 아빠가 그린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박동철의 가슴이 뛰었어요. 아들이 남긴 흔적들을 볼 수 있다니. 정말 괜찮을까요? 준혁 씨도 그러길 바랐을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도 할아버지께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세 사람은 무덤을 뒤로 하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민준이는 박동철과 수진의 손을 각각 잡고 깡충깡충 뛰며 걸었어요. 마치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할아버지, 저 피아노 칠 줄 알아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빠가 가르쳐 줬어요. 할아버지께도 들려드릴게요. 그래, 정말 기대된다. 박동철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손자가 할아버지의 재능을 이어받았다니. 수진이 말했어요. 준혁 씨가 민준이한테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그림도 가르쳐줬어요. 아이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렇다면 박동철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민준이 교육비를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좋은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아버님, 그런 건 천천히 생각해봐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일단은 서로 알아가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민준이는 벌써부터 신이 나서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할아버지, 우리 집에 아빠 기타도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저 위에서 그린 그림책도 있어요. 정말 예뻐요. 박동철은 걸으면서 계속 뒤돌아 무덤을 바라봤어요. 아들이 정말 그곳에 잠들어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죠. 손자가 있고 며느리가 있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준혁아, 고맙다. 박동철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아들을 남겨줘서. 아빠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줘서 고맙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아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박동철은 민준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죽음이 아닌 삶을,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한 채로 말이에요. 그날 밤 박동철은 처음으로 손자의 웃음소리를 들었고 며느리가 끓여준 따뜻한 국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남긴 그림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이제야 정말로 아들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예술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민준이네 작은 아파트에 도착한 박동철은 현관에서부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준혁이 수진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 갓 태어난 민준이를 품에 안고 행복해하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박동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이 있었죠.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민준이가 거실 소파로 박동철을 안내했어요. 아빠 그림 가져올게요. 수지는 따뜻한 차를 끓이며 말했어요. 준혁 씨가 그림을 정말 많이 그렸어요. 특히 민준이가 태어난 후로는 거의 매일 그렸죠. 민준이는 큰 스케치북 몇 권을 들고 와서 박동철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이것 봐요. 아빠가 그린 그림들이에요. 첫 번째 그림을 본 순간 박동철의 숨이 막혔습니다. 캠퍼스에는 어린 준혁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고 그 옆에서 한 남자가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남자의 얼굴은 젊은 시절의 박동철이었죠. 제목은 아버지와의 추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박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처음 피아노를 사주셨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민준이가 순진하게 설명했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피아노 치는 걸 봐주셨다고 했어요. 박동철은 그때를 떠올렸어요. 8살 준혁이가 처음으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렸을 때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지켜봤던 기억이 났죠. 아들이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서 그림으로까지 남겼다니.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충격적인 그림이 나왔습니다. 큰 책상 앞에 앉아 일하는 박동철의 뒷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는 어린 준혁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죠. 아이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제목은 아버지를 바라보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말했어요. 수진이 차를 가져오며 말했어요. 어릴 때 아버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자주 지켜봤다고. 정말 멋있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박동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신은 아들이 방해된다고 생각해서 서재 문을 잠그기도 했는데 아들은 그런 자신을 존경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였죠. 그 다음 그림들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준혁의 모습, 빈 의자 하나가 놓인 식탁, 창밖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뒷모습들. 모든 그림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아빠가 가끔 울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왜 우냐고 물어보면 그냥 먼지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박동철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들이 그토록 자신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니. 그런데 자신은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했던 거예요. 스케치북을 더 넘기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수진과 함께 있는 행복한 모습들, 민준이가 태어난 후에 따뜻한 가족 그림들이 나타났어요. 우리 가족 행복한 저녁 시간, 민준이의 첫걸음 같은 제목들이 적혀 있었죠. 특히 눈에 띄는 그림이 있었어요. 준혁과 수진 그리고 민준이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인데 그들 뒤로 흐릿한 실루엣 하나가 더 그려져 있었어요. 제목은 완전한 가족이었습니다. 이 흐릿한 사람은 누구니? 박동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아버지예요.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아빠가 말했어요. 언젠가 할아버지도 함께하면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될 거라고. 그 순간 박동철은 참을 수 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니.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다니. 마지막 페이지에는 특별한 그림이 있었어요.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준혁의 모습과 함께 지상에서 손을 잡고 있는 박동철, 수진, 민준이의 모습이었죠. 제목은 다음 생에서 만날 가족이었습니다. 준혁아.
박동철은 그림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어요. 아빠가 정말 미안했다. 내가 이렇게 아빠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아빠는 왜 그걸 몰랐을까?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준혁아, 다음 생에는 꼭 다시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렴. 그때는 아빠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 꿈을 응원해주고 내 사랑을 지켜줄게. 약속한다. 민준이는 우는 할아버지를 보며 작은 손으로 등을 토닥여줬어요.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민준이도 슬퍼요. 그날 밤 박동철은 민준이네 집에서 처음으로 손자의 피아노 연주를 들었습니다. 작은 손가락들이 건반 위에서 춤추듯 움직일 때마다 준혁이의 어린 시절이 겹쳐 보였어요. 같은 손동작, 같은 집중하는 표정, 심지어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까지 똑같았죠. 할아버지, 이 곡은 아빠가 저를 위해 만든 거예요. 민준이가 연주를 마치고 돌아서며 말했어요. 제목이 민준이의 꿈이에요. 박동철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이 음악으로 손자에게 사랑을 전해준 거였죠. 자신은 준혁이의 음악을 막으려고만 했는데 준혁은 그 음악으로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아름답다. 박동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느껴진다. 수진이 따뜻한 우유를 가져오며 말했어요. 준혁 씨가 민준이한테 늘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음악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그래서 민준이가 음악을 하면 할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박동철의 가슴이 또다시 먹먹해졌어요.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니. 정말로 자신은 음악을 사랑했었거든요. 다만 현실 때문에 포기했을 뿐이었어요. 할아버지도 피아노 치실 줄 알아요? 민준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박동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건반을 만지니 손가락이 뻣뻣했지만 어릴 적 배웠던 곡이 기억났어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1악장이었죠. 천천히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음악에 몰입되면서 손가락이 움직임을 되찾았어요. 아름다운 멜로디가 작은 거실을 채웠죠. 민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고 수진도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연주가 끝나자 민준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와, 할아버지 정말 잘하세요. 아빠 말이 맞았어요. 고맙다, 민준아. 박동철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도 내 아버지처럼 음악을 좋아했단다. 하지만 살다 보니 잊고 지냈지. 그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준혁 씨가 남긴 일기가 있는데 보시겠어요? 박동철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였죠. 정말 봐도 될까요? 수진은 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가져왔어요. 준혁 씨가 마지막까지 쓰던 거예요. 박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니 준혁의 친숙한 글씨가 나타났어요. 아버지께 언젠가 이 글을 읽게 되신다면 저는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화나셨을 때도 실망하셨을 때도 저를 내쫓으셨을 때도 저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박동철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꿈을 반대하신 이유도 이제는 이해해요. 저를 걱정하셨던 거죠. 하지만 아버지, 저는 음악으로 행복을 찾았어요. 수진이를 만나고 민준이가 태어나고 제 꿈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눈물이 일기장에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어요. 박동철은 급히 눈물을 닦으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민준이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처럼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아버지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웃으시는 모습을 민준이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요. 아버지, 저는 매일 아버지의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려요.
그때는 서로 이해하고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박동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제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면 민준이를 부탁드려요. 그 아이 안에 아버지와 저의 꿈이 모두 들어있어요. 사랑해주세요. 제가 받지 못한 사랑까지 모두 주세요. 아들 준혁 올림. 박동철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준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민준이가 다가와 할아버지를 꼭 안아줬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할아버지 사랑한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아빠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 순간 박동철은 결심했어요. 아들이 못다한 사랑, 자신이 주지 못한 사랑을 이제라도 민준이에게 쏟아주겠다고. 그리고 준혁이 꿈꿔왔던 따뜻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박동철은 민준이네 집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수진이 객실을 내어주겠다고 했지만 거실에서라도 손자와 가까이 있고 싶었거든요. 70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포근한 기분을 느꼈어요. 집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 시계 소리, 냉장고 소리, 민준이의 고른 숨소리까지도 모든 게 소중했죠. 새벽녘 박동철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민준이의 방문이 살짝 열린 걸 보았어요. 아이가 뒤척이며 중얼거리고 있었죠. 걱정이 되어 살짝 들여다보니 민준이가 꿈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어디 갔어요? 돌아와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민준이를 보니 박동철의 가슴이 아팠어요. 겉으로는 밝게 웃지만 아이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혼자 견디고 있었던 거죠. 박동철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민준이 곁에 앉았어요. 그리고 준혁이 어릴 때처럼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오래전 준혁에게 불러주던 그 노래였어요. 점차 민준이의 얼굴이 평온해졌죠. 아침이 되자 민준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밝게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응,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다. 박동철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정말로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잔 밤이었죠. 수진이 아침을 준비하며 말했어요. 아버님, 오늘 제가 근무라서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해요. 제가 민준이를 돌봐도 될까요? 박동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 어린이집이 더 좋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진짜요? 할아버지랑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어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만 민준이가 말을 안 들으면.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박동철은 기뻐했어요. 손자와 온종일 함께 있을 수 있다니. 수진이 출근한 후 박동철과 민준이는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보물들을 하나하나 보여줬죠. 아빠가 만들어준 나무 장난감, 함께 그린 그림들, 아빠가 불러준 노래를 녹음한 휴대폰까지. 할아버지, 이것도 들어보세요. 민준이가 휴대폰을 건네며 말했어요. 아빠가 저한테 부른 생일 축하 노래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민준아, 생일 축하한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죠. 박동철은 눈물을 참으며 들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다정한 아버지였구나 하고 생각하니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라면 끓일 줄 알아요. 아빠가 가르쳐 줬거든요. 정말? 그럼 같이 만들어 볼까? 박동철은 민준이와 함께 부엌으로 갔어요. 6살 아이가 의자에 올라서서 라면을 끓이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죠. 이런 일들을 스스로 해야 했다니. 아빠가 말했어요. 남자는 요리할 줄 알아야 한다고. 민준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아플 때 제가 라면이라도 끓여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박동철은 감동했어요. 준혁이 민준이를 정말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책임감 있고 다정한 아이로 말이에요. 함께 라면을 먹으며 민준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어릴 때는 어땠어요? 박동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준혁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도 될까 고민했지만 손자가 아버지를 더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내 아버지는 정말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단다. 박동철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보다 피아노도 훨씬 잘 쳤고 그림도 정말 잘 그렸어. 그런데요? 민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그걸 제대로 인정해주지 못했단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돼. 박동철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내 아버지의 재능을 알아봐주지 못한 게 할아버지의 가장 큰 실수였어.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아빠가 말했거든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중요한 건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라고. 그 순간 박동철은 준혁이 정말 훌륭한 아버지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신의 상처를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사람으로 키워낸 거였죠. 오후 늦게 수진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는 평화로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박동철이 민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큰 손이 손자의 작은 손을 감싸며 건반을 짚어주는 모습이 너무나 따뜻했죠. 이렇게 부드럽게 눌러야 한다, 민준아. 박동철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온화함이 있었어요. 음악은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잘 칠 수 있을까요? 민준이가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물론이지. 넌 할아버지보다도 더 잘할 거야. 내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았으니까. 박동철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수지는 문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갔어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박동철이 미소를 지으며 얘기했어요. 준혁이가 정말 잘 키웠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박동철은 서투르지만 열심히 도왔고 민준이는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상을 차렸죠. 작은 식탁이었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만찬보다 따뜻했어요. 건배. 민준이가 우유잔을 들며 말했어요. 할아버지와 엄마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박동철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우리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감사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평생을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야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죠. 식사 후 민준이는 할아버지에게 조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내일도 오세요. 모레도 오세요. 민준아, 할아버지도 일이 있으셔. 수진이 말렸지만 박동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이제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어. 박동철이 민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혁이가 못다한 사랑, 내가 놓친 시간들을 민준이에게 돌려줄게.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사실 저희가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요. 그게 무슨 말이야? 박동철이 손사래를 쳤어요. 나야말로 정말 고마워. 내가 살아갈 이유가 생겼단다. 그때 민준이가 갑자기 일어서서 아빠 사진 앞으로 갔어요. 아빠, 할아버지 정말 좋으시지? 내일도 와달라고 해주세요. 박동철은 민준이 곁으로 가서 함께 준혁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준혁아, 고맙다. 박동철이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아들을 남겨줘서 아빠에게 다시 사는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맙다.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울 때 아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아빠 꿈에서 우는 일 없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박동철은 민준이의 이마에 키스를 해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이제 외롭지 않다, 민준아.
우리 영원히 함께 지내자.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박동철은 그 별들 중 하나가 준혁일 거라고 생각했죠. 아들이 하늘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야 정말로 평안할 거라고 말이에요. 죽음이 아닌 삶을,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한 박동철에게는 이제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자와 며느리와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내일들이 말이에요.